네, 일찌감치 금을 사지 못한 분들 요즘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 골드바가 동나고 금 ETF 순 자산만 해도 1조 원을 훌쩍 넘겼죠. 도대체 금값은 천장이 없는 걸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금값 오른다는 얘기 저희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은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금을 사고 싶어도 지금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조폐공사에서 골드바 판매를 중단해서 은행에 가더라도 골드바를 살 수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석진 교수님 지금 네. 뭐 골드바는 지금 못 산다고 그러고요. 또 뭐 온누리 상품으로 금을 사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 글쎄요, 뭐 이거는 사재기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사재기.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금에 대한 열풍이 부는 과정들 보면은 이 과거에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 열풍도 좀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투자 철학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금이 강세를 보일 때는 네. 뭔가 상당히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커질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커질 때라는 거고,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가격이 뚝뚝 떨어질 때 예. 대체 투자로서 금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였죠. 네. 근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을 보면은 주식시장 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지금 S&P도 한 1년간 한 25%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왜 금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금만 사람들이 열광을 이렇지? 할까? 예. 지금 미국 경기도 좋다고 하고 미국 증시도 좋은데 예. 그 얘기는 뭔가 투자에 대한 철학, 즉 그 리스크를 회피하는 측면이 있지만 예.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예. 금의 비중을 높여서 리스크를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투자 철학의 변화도 좀 읽을 지금 수가 것 있는 같다. 거죠. 사재기 현상의 투자 철학의 변화 그런 게 그렇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 특히 수요가 투자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좀 높다는데 한때 뭐 가상자산도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 금에다 붙이고 있으니까요. 예,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붙였던 건데 그게 예. 이제 결국은 KRX 금이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를 제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KRX 금을 제일 투자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KRX 금. 네, 근데 이제 ETF나 또는 선물이거나 이렇게 연동돼 있는 형태의 상품들은 많이 있는데 KRX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세금 혜택이나 여러 가지가 더 유리했기 때문에 글로 밀어주다 보니까 모든 뭐 유튜브든 방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밖에 쪽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결국 수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쨌든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사는 사람이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현재는 밖에보다 안에서 저희가 밖에서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미국 걸로 사야 되잖아요. 미국 거 사야 되고. 네, 미국에 있는 ETF를 사야 되는데 예. ETF를 사면은 세금이 22%가 부과가 되잖아요.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 주식의 그 배당 소득세가 매기나요? 네, 그냥 매매 소득의 매매 소득 22%를 내야 아.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15% 비싸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예.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을 한다. 예.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된다. 예. 이렇게 바뀌면은 지금 올라갔던 거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 금을 만약에 샀을 경우에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원화로 금을 샀을 경우에 원화로 샀을 경우에 그런 가능성도 해야 되고 지금 김치 프리미엄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15% 정도 되더라고요. 15%는 우리 비싸요. 금값이 비싸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금값이 미국보다 15% 비싸지만 뭐 유럽 금값은 또 오히려 미국보다 조금 싸서 뭐 차익 대륙 거래 같은 거 예,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서양을 건너서 지금 금게 실물이 옮겨진다 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 금값이라는 거는 지금 온스당, 예. 즉 31.1g당 뭐 2,950달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이 계산을 해보면 그 각 국가마다 환율이 붙기 때문에 그람당 가격이 국가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금 가격을 그 그람당으로 치면은 한
13만 원대가 돼야지 정상인 건데 예, 13만 원이 되는데. 한 16만 원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한 15% 20%가 프리미엄이 붙은 프리미엄이 거잖아요.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미국의 금 선물이나 예.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13만 원대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직접 뭐 골드 바던 뭐 이런 것들을 금 현물로 거래를 하고 싶으면은 16만 원을 내야 되는 셈인 거죠. 이 얘기는 현물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물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즉 붙었다. 그만큼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예. 뭐 국가를 막론하고 예. 금을 직접 뭐 골드 바던 예. 뭐 코인이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것들을 매매하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붙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유럽과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현상들이 같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현상들도 유사하게 예. 이 현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네. 즉 쟁겨두려고 하는 사재기 하려고 하는 네. 이런 수요들이 더 급증하면서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사재기 지금 열풍, 투기, 뭐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현상인데 수요가 이렇게 많으면 막 공급이 조금 더 되면 좋겠는데 금 공급은 이렇게 원활하지가 않은 겁니까? 왜냐하면 조폐공사도 골드바를 지금 못 파는 게 골드바를 만들 금이 없는 거잖아요. 뭐 자기도 또 금을 사서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저희가 뭐 비트코인 채굴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또 금 채굴을 얘기해야 되는 또 상황이 된 예. 거죠.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는 비용이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채굴되는 양들은 일정량이 나오고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뭐 대부분은 이제 제일 많이 큰 데가 광산 자체도 중국이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중국 네, 광산이? 그래서 네. 예,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국은 금을 계속 더 사들이고 있잖아요. 밖에 있는 거를. 중국 뭐 중앙은행도 금을 네, 계속 중앙은행이 산다고 계속 더 그러고. 사들이고 있고 거기에 가장 시초를 일으켰던 게 결국은 우러 전쟁인 거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달러를 이제 막아버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죠.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러시아나 중국 이게 이제 원래 금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이제 논리였는데 아 처음 올라가기 네, 시작할 때 작년에. 논리는데 그 논리였는데 지금 올라가는 논리는 그 논리는 벌써 2년이나 지난 논리잖아요. 예. 그걸로 계속 올렸고 중국도 계속적으로 더 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트럼프 관세일 예. 수 있고요. 예. 왜냐하면 관세를 붙이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는 관세 붙인 것만큼 가격이 올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샀는데 관세가 붙으면 가격이 하나도 안 변해도 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미국 내에서는. 네. 그러면은 기존에 현물을 사가지고 있던 사람이 25% 올라간 가격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관세가 계속 작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차익거래성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25냐, 예. 15냐, 10이냐 뭐 이런 부과되는 거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력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커머디티들 그러니까 굴이나 나머지 모든 상품들에도 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관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금에 오르는 논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예고를 계속하니까요. 금 관세를 매기면 미국의 수입품 가격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 계속 오른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증권 시장은 크게 충격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증권 시장은 의외로 견조하단 말이죠. 네. 근데 금은 왜 이렇게 관세 전쟁에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민감하게 더 많이 오른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감하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의 투자들이 이 심리 자체가 불안해서 금을 산다라는 느낌보다는 불안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관세의 영향이 일종의 금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같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단기적인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예. 관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입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그렇죠. 국가들의 수입 기업들이 예. 더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걸 또 사야 되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6개월 정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99% 소비자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직까지 관세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네. 벌써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런 소비자들의 기대가 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예. 실제로 관세가 부과되면은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겠죠.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예. 인플레이션 해치로서 금은 뭐 역사적으로 검증돼 있는 그렇죠. 물가 상승분을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선호하게 되는 게 있고요. 예.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관세가 모든 국가에 작용하게 된다면은 이건 무역량의 감소 그리고 경제 성장률의 하락이거든요. 한국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죠. 관세 이전에는 네. 올해 성장률 한 2.0% 보다가 지금 한 1.6%로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글로벌리 놓고 보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경기 둔화의 리스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경기 둔화의 방어 자산, 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 경기 침체가 발생하던 네.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금은 둘 다 분리할 게 없다. 아. 이런 식의 인식이 그러네요. 상당히 광범위하게 네. 있는 거죠. 인플레가 되면 금은 또 인플레 어떤 해지 방어 차원에서 좋고 경기가 또 나빠져도 네. 경기 안 좋아져도 또 괜찮은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아까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시초가 좀 됐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직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자 협상을 적극 시작하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진전될지 모릅니다만은 앞으로 금값에 좀 어떻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것도? 예, 특히 전쟁 같은 경우는 반영이 거의 다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를 들면 ETF를 매수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ETF들이나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다 선물로 돼 있지 현물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요. 예.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할 때는 금 현물로 갖다 줘야지 차익 거래를 실행할 수 있잖아요. 이제 선물을 매도했으면 금을 매수해야 될 차익 거래인데 그러면 금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차익 거래의 영향들도 분명히 지금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은 매수세가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그냥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금융자산으로서의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많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현물로 매수를 하는 중앙은행들도 늘어났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예. 그런 상태니까 현물 금을 가져갔을 때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되고 이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여서 너무 쏠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 오르는 것만 보면 좀 끝없이 오를 것 같은데 올 들어서만 해도 벌써 인상률이 한 10% 정도. 네, 맞습니다. 예. 예. 지난해가 특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지금 한번 추세를 좀 본다면 연초 대비로는 한 10% 정도 올랐고요. 10% 올랐고. 1년간으로 보면 한 45% 정도 올랐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속도로 보면은 안전자산이 맞나? 안전자산이 1년 이렇게 동안에 오를 수가 있나? 45% 정도 오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닌 게 예. 달러 강세, 원화 약세까지 이 금값에 이제 반영되다 보니 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1년 동안에 지금 금값이 2배가 오른 셈이에요. 아, 미국 실제 국제 금 가격은 45% 올랐지만 45% 올랐지만 그 기간 동안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은 달러로 거래되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보일수록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금 투자가 일석이조, 원 플러스 원이 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금 투자하신 분들은 예. 거의 2배 정도를 번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금에 미칠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까지 금이 이렇게까지? 예. 나에게 많은 이익을 예. 주나라는 생각들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더 이런 열풍들이 더 불러일으키면서 예. 오버슈팅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환율이라는 부분이 예. 긍정적인 요인,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걸 그렇죠. 얘기하시나요? 향후 원달러가 뭐 1,300원, 1,200원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뭐 금값이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금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네. 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네. 예, 이런 프리미엄이 붙고 이런 상황들이 네. 다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성적이지는 않은 아, 그래. 뭐 지금 그런 사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물론 금은 계속 보험 예. 측면이 크기 때문에 계속 보험료를 지급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나쁜 선택은 아니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 큰 수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금 정말 투기적인 수요까지 겹쳐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말 금 수익률이 냉정하게 비교하면 정말 좋은가? 뉴욕 증시의 대표적인 S&P 500 지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S&P가 더 좋고요. S&P 뭐 500이 훨씬 좋아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더 훨씬 더 좋고. 나스닥이 훨씬 더 좋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금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자산이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한 8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2년 동안 쫙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갑자기 핫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지. 금이 안 오르는 오랫동안 정체된 기간도 꽤 길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주가 지수는 그래도 움직이면서 급락을 할 때도 있지만 꾸준하게 올라간, 특히 미국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갔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그리고 있다가 네. 지금 최근에 들어서 다 이제 깨고 올라오는 상태다. 네. 그리고 그 깨고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이제 우러 전쟁 때가 우크라이나 제일 전쟁.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분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미 달러를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반대편에서는 예. 그거에 있었을 때 금을 능가할 만한 자산이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금이 더 강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와중에 비난받는 곳이 한국은행이에요.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너희들은 왜 그만 사고 뭐해? 그동안 10년 동안 금을 늘리지 않았다는데 뭔가 한국은행이 철저한 분석을 하고 이렇게 금 투자를 더 늘리지 않은 것 같은데 이석진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한국은행의 이런 판단 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 때문이에요. 왜요? 이게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 한국은행에 가서 이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을 살 때입니다. 10년 전에 예, 한 2013년 뭐 그때까지 이제 금을 샀던 때였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 한 104톤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지금 한 2, 3년째 그대로인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은 금을 샀는데 네. 언론에서 금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비싸게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금값이 그 당시에 이제 뭐 한 1,800달러까지 올랐다가 네. 좀 좀 떨어지면서 떨어졌군요. 예,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한 1,00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마지막 금 살 때가 한 1,500달러, 1,600달러대 뭐 이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금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은 언론에서 한국은행 왜 이렇게 금을 비싸게 샀느냐. 도대체 뭐 했느냐 너희들. 그렇죠.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비싸게 샀느냐. 예, 근데 당시에 제가 또 한국은행을 또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뭐 지지한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그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이 외환 보유고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금을 가져갈지 달러를 가져갈지 뭐 유로를 가져갈지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거다. 그 금을 돈 벌려고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고로서 늘리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중앙은행 아무것도 못한다. 예. 라는 식으로 그때 방어 논리로서 좀- 제공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반대로 금을 왜 안 샀냐라는 거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를 달러 그 자산으로 갖고 있어요. 달러 자산, 달러 뭐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나 미국의 뭐 기관채나 네. 뭐 주식도 일부 갖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게 제가 볼 합리적이지 때는 않다. 또 향후에 또 금값 떨어지면 또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10여 년 동안 금을 한국은행이 늘리지 않았다고 해서 매도하거나 하나의 기준으로 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한국은행 다만- 나름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만 최근 들어서 중앙은행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늘리니까. 그렇죠. 전략적으로 보유량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그런 쪽에서 지금 진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건지 예.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얘기들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네.
혹시 우리 강 대표께서는 한국은행을 좀 뭐 옹호하거나 이해하거나 아니면 비판하는 어느 쪽에 좀 서 계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제화된 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금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통화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행에서 예전에 이제 커머디티를 취급을 못할 때도 금만 취급할 수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금은 통화로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한국은행은 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무수익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자가 나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돈이 나가죠. 보관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보관 비용. 예, 보관 비용 내야 되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뭐 몇 프로가 올랐다, 2배가 올랐다 얘기하지만,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뭐 트레저리를 샀건 S&P를 샀건 뭘 샀건 한국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 상승분만큼이 또 올라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금을 안 사고 다른 걸 샀으면 그게 금보다 못 올라갔냐, 올라갔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예. 실제로 무조건 금이 지금 오른 다음에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한 논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금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 당장 현금으로 하는 게 쉽지 우리나라가 않다. 예를 들어 IMF를 맞으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유동성이 마르면 금융기관들한테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금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그렇죠.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미국 트레저리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 팔 수 있고. 팔 수도 있고 미국한테 주고 빌려서 다시 돈을 더 빌려올 수도 있고요. 그게 뭐 레포라는 거래 형태로 빌려올 수도 있고. 이래 돈을 어떻게 하던 우리나라가 뭔가 외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금은 전혀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런 의사결정을 저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 들리지 않았다고 한국은행 너무 비판하지 맙시다.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자, 이 금값 지금 뭐 3,000달러 돌파 금방 할 것 같은데 혹시 투자은행들 무슨 컨센서스 전망치는 어떻게 좀 있습니까? 합리적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는 있죠.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2023년도 말에 예. 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들이 S&P 500을 전망했을 때 대부분 다 4,000에서 5,000, 5,500 정도 예상했거든요. 한 명도 6,000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6,000 갔죠. 마찬가지로 지금 금도 대부분 전망기관들이 뭐 올해 중반이나 올해 말 정도에 한 3,000달러 갈 3,000달러.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950달러잖아요. 2,950달러. 금방 3,000달러 넘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금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이런 연간 전망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게 그 비트코인도 10만 달러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네. 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다시 또 10만 달러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그 안정기를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금도 이 3,000달러는 일종의 저항선 같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3,000달러가 넘어가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질 것이고요.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면서 서로 공방이 벌어지면서 3,00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아마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뭐 한 1, 2년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또 금값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네. 지금 갑자기 연초 들어가지고 3,000달러 갔으니까 예. 연말에는 4,000달러 가겠지. 예.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금 오른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금을 사지 못한 분들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석진 교수님 말씀을 듣고 잘 판단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고 생각한 분들 사는 방법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지금 골드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실물 금을 사느냐 금 관련 투자 상품으로 가느냐 아니면 뭐 KRX 가느냐 어떤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뭐 거래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건 그냥 주식으로 거래하는 게 제일 쉽겠죠. 자기 주식 계좌에서 ETF 샀다 팔았다는 게 제일 쉽겠죠. ETF 샀다 금 팔았는 ETF. 거예요? 네, 제일 쉬운 그 다음에 금 계좌라는 이제 현물 금 KRX 금이라는 계좌는 또 다른 계좌예요. 그래서 증권 계좌가 아니에요. 그 증권사 중에 몇 군데 이제 그 KRX 금을 취급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두고 HTS로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미국에 있는 거를 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금이 제일 22%라는 이제 캐피탈 게인을 내야 되니까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네. 그것보다는 양쪽 중에서 골라서 살 텐데 아니면 현물을 사야 되겠죠. 바. 바, 근데 골드 바는 바. 지금 못 사죠. 이제 지금 일단은 뭐 다 못 사지만 동났기 때문에 뭐 동났기 때문에 그것들이 뭐 4월 달 뭐 이렇게 되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뭘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선물 콘텐고라는 부분들 고평가가 돼 있어요. 예. 이미 밖에보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이 너무 컸다면 해외에서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금 상품들은 가격이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1,200원, 1,300원 가면은 금값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 내가 산 금 상품만 떨어지는 거죠. 원화 값으로만. 그럼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수만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자산 배분 펀드들이나 이런 펀드들이 보통 이제 3개월 단위로 리밸런싱들을 하거든요.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한다 재조정을 이거죠? 하죠. 근데 이제 보통 금을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진 분들은 10%나 15%이 정도씩은 이제 대체 자산으로 포지션을 딱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40%씩 올라버리면 네. 비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3개월마다 비중을 조절할 때는 매도를 무조건 하거든요. 비중을 줄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다 매수하겠다는 사람만 보이니까 계속 올라갈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상품들에서 매도가 나오면 지금은 선물이 콘텐고라고 비싸 고평가돼 있으니까 선물이 고평가돼 있지만 얘가 저평가가 되면 반대로 현물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차익 거래가 거꾸로. 네. 그렇기 때문에 수급상을 잘 보셔야 되고 그거를 예상해서 매매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지금 펀더멘탈한 부분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일단은 네. 양극화 확실하게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달러를 중국이랑 미국이랑 화해를 하면 달러를 다시 이제 사주겠지만 지금 이쪽에서는 사주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안 사는 대신에 금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선 네. 뭐 달러 들어오면 뭘 사놔야 될, 뭘 그렇죠. 바꿔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을 사는 거고. 금을 사놓고 있는 거거든요. 트레저리 대신에.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매수 매도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환율이랑 그다음에 프리미엄, 김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원화로 돼 있는 상품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금만 얘기했는데 뭐 은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덩달아서 오르고 또 이 철강에 대한 관세 얘기, 알루미늄 관세 얘기 나오면서 구리, 뭐 산업용 금속도 오른다는데 이런 것들의 가격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이 막 뛰는 거예요? 금처럼? 은은 뭐 금이 형님이면 은은 동생이지 않습니까? 동생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오르면 은값은 자동으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높아요. 지금 1년 동안 금값이 45% 올랐잖아요. 네. 은 가격도 43% 정도 올랐습니다. 똑같이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거의 뭐 유사하게 움직이죠. 예. 다만 은 가격은 금 가격 외에도 약간의 그 산업금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은이 산업용 용도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네. 금도 좋고 산업금속도 오르면은 은이 제일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연초 대비해서 은이 상당히 좋은 이유도 예. 금도 오르고 산업금속, 구리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올해 들어서 아마 연초 대비해서 제일 많이 오른 게 구리일 겁니다. 구리가 더 많이 올랐다.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네. 미리 사재기하려고 하는, 미리 거래를 하려고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작동을 하면서 구리 가격이라든지 철광석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이 올라가는 것과 이 구리, 철광석이 올라가는 거랑은 약간 달라요. 금은 뭐 관세 때문 직접적인 관세 영향이라기보다는 지금 관세 이후의 결과들, 영향들이 금값을 밀어 올리는 거고 이 구리나 철광석 같은 경우는 관세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 네. 수입이라든지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그 원인은 약간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금은 장기적으로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은이나 뭐 구리나 이런 것들은 네. 그렇지 않거든요. 예. 좀 산업 오를 경기에 때도 따라서 또 그렇죠. 확 사이클이 바뀐다,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을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하면?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러네요. 산업 경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오르는 금값 동향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사는 사람들만 있는데 또 파는 매매 차익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 단기적인 과잉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라는 두 분의 의견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석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강승희 테이바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